한때 서울에 거주했었던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요. 늘 듣기만 하던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제 결혼부터 이야기하자면 불행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지금 생각하면 제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누굴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능력, 돈을 보고 결혼을 했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가 게으르고 무능력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술에 찌들어서 살았고 술주정은 늘 저 어머니의 몫이었죠.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마라. 꼭 하게 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당시에는 결혼이 워낙 빨랐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네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긴 생머리에 저와는 달리 늘씬하고 유독 하얀 피부를 가진 20대 초반의 여자였죠. 그 사람 누구예요, 여보? 소개할게. 오늘부터 여기서 살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처음에 친척이나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여자 임신했어. 내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어머니 모시고. 여보! 소리 지르지 마. 이 사람 놀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제 30대 중반 접어드니까 우악스럽고 너무 아줌마 같네. 이건 뭐 살은 안 뺄 거야? 나 임신했어요. 그런데 살을 빼라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대체 뭔데요? 뭐긴 뭐야? 나 거짓말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그렇게 늦게 오고 주말마다 안 들어오고 티를 냈는데도 모르니까 직접 보라고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우리 애기도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당신 아이 가졌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애기도 아기를 가졌어.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 혼자 두고 오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정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 이혼을 하든가. 어때? 미친놈. 젊은 때는 욕 한마디 못하더니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천박하긴. 자,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서 개집질이야, 어디서? 너 이놈, 네 애비가 하던 행사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망할 놈. 개집 끼고 살고 싶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해. 기름에 튀겨 죽일 놈아. 어디 조감지처한테 천박하다는 말을 혀끝에 담아.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엄마, 적당히 해요. 나도 아들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들 노릇? 오냐, 필요 없다. 나가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다. 난 모르겠고 여기서 잘 살아봐요. 엄마도 곰 같은 며느리보다는 요 같은 며느리가 더 좋을걸? 얼마나 애가 살갑고 애교가 넘치는데. 너 정말 눈이 돌았구나. 아주 미쳤어. 저 눈깔 돌아간 거 봐라. 그럼 우린 사랑하는데 미쳐야지. 이게 진짜 결혼이지. 엄마는 아들의 행복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 결혼이 더 이상은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 너 새아가 소개할 때도 사랑한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한 게 마음에 걸려서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네가 하겠다고 끌고 온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행복? 그럼 어떡해요? 사랑이 변했는데. 엄마도 아빠 때문에 알잖아. 마음 떠난 남자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다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빠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아닌 건 아닌 거야.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그때 여자를 품에 끼고는 비릿하게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울다가 기절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살폈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찾아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짐승처럼 밥을 먹기도 하고 보란듯이 제 앞에서 애정 행각까지 벌였죠. 그런 그들을 보고 시어머니는 제게 버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또 저러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끈질겼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와 제 임신 시기가 비슷해서 둘째를 낳을 때 남편은 병원에 온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미웠고 원망했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 저를 쫓아다니던 그 남자의 모습을 잘 알기에 더욱 괘씸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녀석 아무래도 포기를 하지 않을 건가 보다. 어머니, 너 좋은 아이인 거 알고 나한테 며느린 너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한테 내가 예전에 당했던 그걸 물려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때는 남편 버는 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라 그렇게 참았지만 지금은 아니잖니.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애비 없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없는 게 나아. 저런 놈은 애비로 없는 게 훨씬 좋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저놈 봐라. 보고 자란 게 계집질이라 꼭 닮아버렸잖니. 애들한테도 없는 게 훨씬 좋아.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을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엄마는 강해. 그러니 넌 잘할 거다. 그리고 나도 있는 힘껏 도우마. 저 녀석이 생활비도 아예 끊어버렸고 이대로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애들만 잡는다. 내가 생활비 받아서 널 주마. 너도 이혼하겠다고 돈을 받아.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제게 나무 상자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는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금목걸이와 패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특이한 옥색 반지와 목걸이는 한 세트였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야. 언젠가 내게 주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구나. 이건 힘들 때 팔아서 쓰렴. 아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의 일부를 줬고 그걸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뒀죠. 그리고 저는 단칸방을 얻어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다달이 챙겨주는 생활비로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5년이 흐르니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작은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식당, 청소, 뭐든 다 했습니다. 인형 눈에도 붙였고 포장을 하기도 했고 시간이 나면 쓰레기장에서 공병까지 주워 팔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했네요. 어깨는 아파서 빠질 것 같았고 무릎이 아파서 절절거려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고생한 만큼 제 아이들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아들 둘은 모두 착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엄마, 나 가연아 종합반 학원 다니고 싶어. 엄마. 과외? 종합반? 근데 그거 많이 비싸지 않니? 이미 수학이랑 피아노도 배우잖아. 아, 짜증나게 또 설명해야 해? 다른 애들은 다 다닌다고, 종합반. 나도 그런 거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거 아니야. 다른 엄마들은 하라고 부탁을 한다는데 엄마는 뭐야? 그래? 엄마가 잘 몰랐어. 그래, 엄마가 알아볼까? 후진대 보내려고 그러지?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돈 좀 써. 돈!
아, 내가 등록할 거니까 카드를 줘. 영수증 보여주면 되잖아, 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카드 줄게. 첫째는 공부를 특히나 잘했고 조금 철이 없긴 했지만 제게 늘 기쁨이 되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려심이 많고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고요. 넌 학원 안 갈 거야? 너희 형도 학원 종합인가 그거 듣는다던데. 엄마, 난 괜찮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너 엄마 힘들까봐 그래? 괜찮아. 엄마 돈 많아. 너 모르지? 엄마 동네에서 유명해, 알부자로. 알지? 근데 엄마 집 사려고 돈 모으고 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부동산 아줌마가 말해주던데 곧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그때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과 제가 일한 돈, 시어머니가 다달이 보내준 돈까지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왔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목표는 오직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주는 거였습니다. 멋진 책상과 침대가 있는 그런 방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걸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집에 들어서서 바닥에 뽀뽀를 할 정도로 좋았어요. 자다가 깨면 여기가 내 집인지 몇 번이나 확인할 정도로 두근거렸고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나더러 아르바이트나 하라고? 아니, 그래도 용돈 정도는. 이제 네 동생도 대학에 들어갈 거고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 엄마, 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남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집은 이 모양인데. 이럴 거면 날 아빠한테 두고 왔어야지. 내가 알아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과외로 돈도 벌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거야 걔들 하고 싶은 거고 난 하기 싫다고 하잖아. 난 등록금 학비 용돈 그게 뭐든 지원받고 싶어.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하지. 그런 거 신경 쓰면 학점은 저절로 나와? 엄마가 알아? 대학생활은 취업 전에 전쟁터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그래도 네 동생을 좀 생각해서. 시카 꾸진 집 하나 샀다고 돈 없을 거면 애초에 사지 말든가. 아, 진짜 짜증나네. 내 친구 부모들은 뭐든 해줘. 차도 사주고 학비 걱정 없이 공부만 하라고 사정을 한다고. 엄마는 당장 나가는 돈이 중요해? 내가 성공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해. 참,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둘째 얘기는 미안하지만 첫째 말처럼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들어갔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믿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중요한 시기에 둘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일을 한다고 집에 들어와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고 혼자 수험 생활을 보내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버는 돈은 첫째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는 대학을 2년제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왜?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4년제 나와도 취직 안 될 사람은 안 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난 기술을 배울 거고 그래서 선택했어. 장학금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4년제도 장학금이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이라 간 거야. 장학금 받고 그니까 엄마는 제발 미안하다는 그 소리 좀 하지 마. 왜 매번 형이랑 나한테 미안해. 그리고 형한테 빌빌거리지 좀 마. 그러니까 저렇게 버릇이 없지. 군대 가서 철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네. 안타깝게도 큰아이는 철이 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두 아이들의 사이가 나빠졌죠. 어떤 날은 사소한 말다툼이었고 또 어떤 날은 멱살을 잡을 정도였습니다. 너 형한테 뭐? 거지 같다고?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놀래면 죽는다. 어디서 개가 짖나? 아, 아니네. 강아지 좀 귀엽기라도 한데. 이건 뭐 멸치야 뭐야? 야,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뭘 보자 하는 인간 안 무섭던데? 그니까 엄마한테 돈 이 지랄하지 말라고. 성인이면 성인답게 굴어. 여자들이랑 술 처먹고 다니는 돈을 왜 엄마한테 달래? 밖에서는 돈 좀 있는 집안 아들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 주제를 알라고 하는 거야, 형.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게 운동 좀 했다고 기어올라? 너 같은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쪽팔려. 대학도 어디 후진건 나와가지고. 너야말로 똑바로 살아. 니나 잘하세요. 자식 농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 입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는 걸 보면서 웃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장성한 아들 둘을 싸우지 못하게 제가 떼어 놓아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서러워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타지를 가도 마음이 타들어가는 게 부모인데 외국이라니. 처음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두 아이가 붙어 있으면서 계속 으르렁대는 걸 보니 결국 그걸 허락했죠. 조금 멀리 있으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둘째가 워킹 홀리데이 심사를 받는 동안 제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었고 타자를 치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 메일을 주고받기 편하게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렇게 둘째가 떠난 자리는 많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이메일을 보냈죠. 아마도 그때가 제가 가장 둘째에게 관심을 많이 쏟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보내고 옷도 철되면 보내주면서 엄마 노릇을 했죠. 그렇게 1년 후에 제게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1년을 약속했던 작은 아들은 돌연 그곳에서 취직을 했고 만남의 기약은 멀어졌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기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먼 친척으로부터 남편의 소식도 얼결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잠잠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글쎄 꽃뱀이었던 거야.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 사기꾼이요? 진짜 정가가 있는 그런 사기꾼 말이야. 그래서 말년에 어머니 고생 엄청 하셨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집까지 팔았는데 사기꾼한테 모두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거지. 여자는 경찰에 잡혔다고 하는데 에잉 돈은 못 돌려받았고. 어머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고 물었어요. 저와 연락을 하면서도 괜찮다던 그 목소리가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티를 내실 분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힘들었겠지. 그놈은 천벌 받았어. 소식을 들으니까 폐인이 되었다고는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 장례식도 안 오는 썩을 놈. 언니가 불쌍하다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 오냐 키워도 소용이 없어. 그날 참 많은 걸 느꼈고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자란 게 안타깝고 욕심이 많은 아이라 첫째를 너무 싸고 돌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독립을 시키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첫째가 흔쾌히 그 말에 반박을 하지 않더군요. 자취를 권해도 엄마가 뭐든 다 해주는 게 편하다고 굳이 나가지 않던 녀석이었는데 두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식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집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결혼할 여자라고 임신을 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둘이서 동거를 했다고 이실직고 하더군요. 그래 책임은 져야지. 둘이 잘 살아봐라. 우리 집은? 집 안 해줘?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가는 거잖아. 이제 너도 회사 다니고 어엿한 사회인인데 엄마한테 손을 벌리려고 하는 거니?
부모는 다 그런 거지. 내 친구들은 또 그 이야기야. 내가 5,000원 지원해주마.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단칸방이든 뭐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5천으로 뭘 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요즘 결혼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긴 알아? 엄마 생각보다 돈 많은 거 알아. 너희 나 데리고 살 거니? 그건 그거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야. 너도 가정이 생기고 가장이 될 텐데 더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은 참 아팠지만 저는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더구나 제가 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은 부분은 모두 둘째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형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했던 둘째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딱 선을 그으니 아들네가 제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하는 며느리, 아들도 저를 이전보다 더 챙겼고요. 적적해 하지 말라고 수영장도 끊어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하는 짓이 너무 예뻤습니다. 어머님, 제가 투자해서 다니는 거 알죠? 그래, 그 뭐 돈을 불려준다는 거기? 우리 며느리가 참 똑똑도 하네. 네, 그거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님,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 목돈을 좀 넣으시면 어때요? 내가?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자는 다달이 나오고 일단 한번 넣어만 보세요.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적은 돈이어도 괜찮아요? 정말이냐? 그래, 그럼 그러마. 사실 1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다가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며느리를 위해 싹싹 긁어 모아서 700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투자라는 게 이룰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예쁜 손녀를 낳아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7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자가 이렇게 붙어? 300? 네, 어머님. 제가 능력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이랑 펀드, 그리고 선물 거래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불렸죠. 저 예쁘죠? 아이고, 복동이가 집에 굴러 들어왔네. 고맙다. 이걸로 우리 둘째 옷이라도 사서 보내야지. 아, 물론 너도 가지고 싶은 거 사주마.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 아들도 이전보다 훨씬 제게 잘했고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회사원이라 제가 손녀를 돌봤고 틈틈이 일을 하면서 아들 내일을 위해 반차도 만들고 외국에 있는 둘째에게 보낼 음식도 장만한다고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죠.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는 제게 큰 투자처를 또 소개했습니다. 1000만 원? 아니면 지금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에이, 어머님도 이번에는 그 정도 액수로는 턱도 없어요. 그래도 그 이상은 없어. 적금에 묶여있기도 하고. 제가 망설이자 아들이 거들더군요. 엄마, 나도 투자했어. 진짜 대박 날 거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곳이라니까? 그래도 없는 걸 어쩌니. 어머님, 이 집이 가격이 꽤 올랐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3배는 올랐더라고요. 뭐? 이 집? 이건 안 된다. 이곳에서 반평생을 살았는데 그건 아니야. 엄마, 그냥 대출만 받자는 거야. 그만 갚으면 그만이잖아. 이 사람 못 믿어? 맞아요,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저번에도 이자 드리고 그랬는데. 진짜 잃는 돈 아니고 버는 돈이라고요.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기회라니까요. 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게 큰 의미였고 또한 작은 아이에게 줄 유일한 것이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내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제 생일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것부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외식을 하자고 며느리가 저를 찾았어요.
오랜만이라 그게 기뻐서 실없이 전 제가 가지고 있던 폐물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고이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었죠.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 촌스럽다고 싫어할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빈티지스럽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이라나? 특히나 옥빛이 나는 커다란 반지와 목걸이 세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착용하고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갑자기 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갑게 바뀌었고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이거 좋긴 한데 어머님 아파트는 언제 줘요? 나 이거 믿고 결혼한 건데요? 뭐? 아가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받아먹을 이자는 다 받아먹고 왜 이번 투자는 싫다고 하냐고요. 내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쩌면 그거 이런 식으로 갚아요? 이런 폐물 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줘야지. 아니 애초에 줬어야지. 이걸 왜 이제야 줘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사람 우습게 만드는데 재주가 좀 있으신 것 같네.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어머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나?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인지. 말 조심해. 지금 어디 앞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 아 진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나 봐. 능력 있다고 만나긴 했는데 씀씀이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살면서 재산도 제대로 모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집으로 날 꼬신 게 어머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주면 난 어쩌라고. 아드님이랑 기혼해야지. 네가 정말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그니까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지 말고 대치라든 뭐라든 해서. 순간 저는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때린 저도 놀라서 입을 막았는데 하필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그와 동시에 며느리는 우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뺨을 잡고 방을 뛰어나갔고 아들은 저에게 화를 내곤 따라 나갔습니다. 이게 내 죄구나 싶었어요. 화가 나다가도 오죽 힘들면 그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할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적금을 다 해약하고 돈을 다 털어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주었네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애에게 줄 택배를 들고 가다가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걸을만 했는데 어떨 때는 허리까지 통증이 크게 왔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도수치료나 간단한 것으로 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대를 삽입해서 재건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당장 수술비가 없었고 그래서 첫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생전 아들에게 용돈이나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정말이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뭐? 수술이요? 무릎 수술이요? 십자인대면 그거 별거 아닌데?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근데 내가 적금 이거 보고 현금을 너희한테 다 줘서 보험료 나오면 그때 내가 줄 테니까 수술을 먼저 하면 좋겠는데.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앞을 딱 막았습니다. 저희 힘든 거 모르세요? 다 투자하고 있는 돈이 없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저희한테 부담이라고요? 일부만이라도 돌려받을 순 없을까? 엄마, 나도 지금 투자 다 해서 한 푼 없어. 좀 참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술이 뭐 별거라고. 그거 나이 든 사람한테 돈 뜯어먹으려는 병은 수작이야, 수작. 엄마는 사기꾼들 말을 믿어? 그게 내가 아파서 그래. 걷는 것도 힘들고 날이 갈수록 허리까지 아파오고 골반은 빠지는 것 같고. 엄마, 아프면 뭐 어쩌라고. 나는 뭐 장기라도 팔까? 내 사정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곧 있으면 목돈 들어올 텐데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난리야. 조금 집에서 쉬면서 그러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드릴까. 왜 여기까지 와서 들들 볶아? 나 속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안 달랐어?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다는데 뭐? 안 달?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아이, 모르겠고, 나도 좀 사람답게 집도 사고, 그렇게 좀 살려고 이러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세에서 살아? 엄마가 그때 집만 해줬어도 이사 다 안 났어. 우리가 왜 투자를 무리하게 하는데, 엄마는 엄마 아픈 것만 중요하지. 우리한테는 미래가 달린 투자야. 난 그럼 그 투자 안 할란다. 내 돈 돌려줘. 돈 다시 돌려달라고. 엄마! 아들은 제게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가 살짝 눈짓을 하자 저를 문 밖으로 쫓아내듯 밀더군요. 놓으라고 소리를 쳐도 아들은 짜증만 냈죠. 이윽고 제 뒤로 탁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저는 무너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그렇게도 싫어하던 대출을 받았어요. 보험료가 들어오면 해결될 부분이었죠. 그렇게 하니 차라리 속은 편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요양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저찌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병원 생활은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던 제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자유롭지가 못하니 누워서 주는 밥 먹고 TV를 보는 일만 되풀이했네요. 그러고는 퇴원을 한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지 않겠다는 애들을 집으로 부르는 건 어렵지 않았죠. 엄마, 정말이야? 진짜 집을 팔 거라고? 내가? 내가 왜 집을 팔어? 엄마 노망 났어? 엄마가 아까 전화로 집을 팔 거니까 오라며. 그래서 왔잖아. 왜 그래? 그때 다치면서 머리도 같이 다친 거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구나. 이것도 내 자식이라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노망? 내가 아니라 네가 노망이 났지. 투자. 참나. 그게 투자냐?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집안 어른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저 솔직히 불쾌해요. 왜? 그때처럼 눈 똑바로 뜨고 대대로 보지.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협박이라도 해보든가. 여보, 정말 그런 말 했어? 이혼? 내가? 그때 나 이유 없이 맞았다고 몇 번을 말해. 난 그런 적 없다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보자. 저는 TV를 틀었고 리모컨을 작동했습니다. 그러자 뉴스에서 한참 주부 도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뭐지 하는 표정의 아들과 달리 며느리의 표정은 상기되어 제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더군요. 하지만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에 멈췄고 그곳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죠. 저거 보이냐? 저 폐물 내가 네 아내한테 준 반지야. 저거 정말 당신이야? 아니지? 아닌데. 아들의 눈은 초점을 잃고 떨리고 있었고 그 시선이 향한 곳에 며느리의 손에는 같은 모양의 반지가 보였습니다. 며느린 그 시선을 느꼈는지 반대 손으로 반지를 가리면서 소리를 꽥 질렀죠. 그러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야? 투자가 저거야? 그럼 저번에 출장 핑계 냈던 거 경찰서야? 나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모자이크 처리됐잖아. 저게 나라는 확신 있어? 같은 반지일 거라고 생각은 못해? 어머니가 날 모함하는 거야. 실루엣이 딱 너잖아. 머리 스타일이며. 너 진짜 미쳤지. 이번 투자에 내 주변 회사 동료까지 다 끌어들였다고. 빌어먹을. 경찰서에 끌려갈 사실대로 말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진짜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진짜야. 다시 하면 돼. 나 회사 다니는 거 거짓말 아닌 거 알잖아. 당신도 봤잖아. 어? 도박? 너 어떻게 풀려난 거야? 초범이라서. 똑바로 말해. 진짜 초범인 거야? 이번에만 처음 걸린 거야? 말해! 진짜 처음 도박했어. 나 몰라? 나 정말 어머니 돈이라도 건지려고 그런 거라고. 미친.
내도 내라. 아이씨, 너 같은 년이랑 이혼이야. 당장 이혼이라고. 내가 그간 해왔던 걸 생각해. 여보, 자기야, 우리 딸을 생각해야지. 어머님도 저한테 받은 돈 있잖아요. 제가 손해보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네? 둘은 그 뒤에도 계속 말다툼을 했고 당장 이혼이라도 할 줄 알았지만 아들은 전세금을 빼서 주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더군요. 처음이라는 그 아이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어져 손녀는 친정에 맡기고 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좀 안타깝기도 했고 며느리의 말을 저 역시도 믿었습니다. 마음이야 당장 이혼시키고 끝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무엇보다 제게 두 사람이 제 눈치를 살피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새벽에 며느리와 아들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죠. 인감은 찾아봤어? 장롱은 일단 뒤졌는데 안 보여. 어디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아들인데 고소하겠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게 진지게 아파트 해줬으면 당신이 무료하게 투자할 일도 없었지. 이제 동생 줄이고 그러는 것 같아서 더 열받아. 그 망나니 자식이 뭘 했다고. 해외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엄마 모시고 우리야. 위인장 그런 거 하고 어머니를 치매 이런 걸로 몰면 가능하지 않나? 병원 검사 그런 거 받아야 될걸? 일단 어떻게든 해봐야지. 일단 그 자식이 한국 내려와서 재산분할 어쩌고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둘이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두고 있었던 거였죠.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너무 받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제 탓만 하다가 화병이 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08배를 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 기술이 있었던 작은 아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드디어 조건이 되어 시민권 자격을 얻었다고 말이죠. 거기까지 가서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대견하면서도 다신 아들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그저 잘 됐다, 잘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던 아들이 제게 캐나다로 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곳에서 자리도 잡혔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거라는 말도 덧붙이고 저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했죠. 그걸 듣는데 순간 괜찮다, 아들내가 참 잘한다, 재미있게 산다 거짓말을 했던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장 말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오겠다는 작은 아들에게 결국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자식 그럴 줄 알았다고. 엄마 당장 정리해. 그리고 제대로 복수하고 와. 용서? 그런 거 하지 마. 엄마 그거 마음의 병으로 남아. 한국에서 다 정리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미안. 아니 고마워 아들. 엄마가 형만 챙겼을 때 사실 나 되게 서운했는데 여기 왔을 때 엄마가 날 위해해주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결코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고 꼭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제가 복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시어머니가 주신 폐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 몰래 짐을 뒤졌죠. 한번 들어가면 안에서 뭘 하는지 1시간이 넘게 걸렸기에 저는 온 짐을 싹 다 빼봤어요. 나머지는 다 팔아먹었는지 옥색 목걸이와 반지만 남아있었죠. 그것만 챙기고 저는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은 퇴근한 상태였고 며느리는 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 큰 소리는 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엄마,
혹시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 그거 폐물. 아, 이거 며느리가 다시 돌려주더구나. 어찌나 고맙던지. 그래서 오늘 하고 나갔다가 왔어. 시어머니가 주신 물건을 돌려줄 생각을 다 하고, 이러니 이 집을 팔면 너희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됐어. 정말? 어머님, 제가 언제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니 여보, 내가 돌려준 게 아니라. 아니었어? 내 방문 앞에 두고 간 게 너인 줄 알았는데. 감동을 괜히 받은 모양이다. 그래, 그럼 내가 돌려주랴? 저는 주섬주섬 반지를 빼려고 했고 아들은 그런 저를 제지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티내기 싫어서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엄마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돌려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래? 정말 고맙다. 역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데렸어. 그때의 며느리의 표정은 불을 뿜을 것 같았어요. 씩씩거리는 게 꼭 압력밥솥 같았죠. 저는 그걸 제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집을 팔아준다는 말에 꼼짝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에게는 여기저기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제대로 시집살이를 보여줬죠. 커튼을 다 뜯어놓고 겨울 이불까지 직접 하게 했습니다. 엄마, 나 방금 퇴근했는데 파주라니. 거기 도넛을 왜 먹고 싶은데? 줄 서야 될 거야. 얼른 다녀오면 금방 오겠다. 내가 그때 무릎 수술을 늦게 해서 그런가? 자꾸 뭐가 먹고 싶고 그래. 참, 이 집을 떠나게 돼서 뭔가 헛헛하기도 하고. 그럼 엄마, 내가 금방 다녀올게. 며느리 너는 얼른 이불 팍팍 빨고, 그리고 신발도 너무 더러워졌더라. 그것도 빨고. 알았지? 네, 어머님. 아들은 제 비위를 꽤 잘 맞춰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몇 번 하다가 결국 제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저희 지금 똥개훈련 시키는 거죠. 저 이거 못해요. 무슨 빨래를 매일 해 매일. 결벽증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까먹은 거? 이거 일 전에 빨았어요. 커튼을 누가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니? 내가 조상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제사도 부활시키고 할 게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닌데 무릎 아픈 내 가리. 너희가 그랬잖니. 집만 주면 뭐든 해주겠다고. 당장 내일 제사인데 참석 안 해?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또 제사인 거 알지?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야. 아주 중요해서 그건 특히나 성대하게 할 거야. 참석 안 할 거야? 아니요. 참석할 건데요, 어머님. 일단 오늘은 저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일? 지금 퇴근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못 준다고 부르셨잖아요. 야근해야 해요. 저 오늘 늦어요. 회의하니까 전화 자꾸 하지 마시고요. 못 받아요. 아셨어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사실 뒤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택시가 도통 잡히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실제로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죠. 아들이 퇴근했을 때 과하게 반기면서 물었습니다. 아들 연락 받았어? 내가 준 돈으로 투자는 잘했지. 어? 엄마 돈 줬어? 아니 돈 없다며. 근데 언제? 설마 그 사람한테 줬어? 비상금이 있긴 했었지. 너랑 미리 말한 거 아니야? 이상하네. 난 모르지. 아씨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 사람은 어디 있어? 몰라. 그냥 오늘 늦는다고 그러면서 꼭 어딜 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나갔어. 뭐? 이 사람 설마 도박하러 간 거 아니야? 미친.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의심이 생긴 아들은 끈질기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늦은 시간에 들어온 돈을 받지 않았다는 며느리와 돈을 도박에 썼다는 아들은 언성을 높이면서 해가 뜰 때까지 싸웠죠. 너 도박장에 간 거 다 알고 하는 말이야. 당장 불어. 사실대로 말하라고. 누가 그런 말 했어? 어머니 저 뒤 따라오셨죠? 차 타고 가는데 혹시나 했더니 여보 그냥 잠깐 간 거야.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갔더니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너 돈 어딨어? 어머니 준 돈. 무슨 돈? 우리 엄마가 준 돈 어디 있었냐고!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인데요? 나한테 누가 돈을 줘요? 말해봐요, 무슨 돈? 저는 악을 쓰면서 달려드는 며느리에게 착한 척도 했습니다. 너 정말 도박에 중독된 거 아니야? 내가 돈 현금으로 준 거 가지고 나갔잖아. 그거 어딨어? 네가 나를 그렇게 몰아붙인 거야. 난 정말이지 너를 믿었었는데.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아니, 언제 줬어? 언제? 그때 제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때렸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그러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숭덩숭덩 몇 가닥 없는 큰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당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용히 빠져나갔고 저희 집을 사겠다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집을 확인하고 제가 사용하던 가전제품까지도 함께 넘길 수 있었네요. 그때가 아파트 가격이 최고를 달릴 때여서 주변 시세보다 약간 더 싸게 내놓았는데도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집으로 들어와서 둘의 짐을 모두 밖으로 뺐고 청소업체를 불러 싹 정리를 했어요. 비밀번호도 바꾸었죠. 퇴근 후에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둘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제게 그렇게 욕을 하더니 결국 포기한 듯 사라졌습니다. 그게 큰아이의 마지막이었고요. 얼마 뒤에 작은아이가 한국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거기가 좋던지 별천지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운전도 하지 못하는 제가 살기에는 너무나 큰 동네라 솔직히 힘들었고 답답했죠. 아들은 바빠도 늘 저를 신경 써주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전에 아들이 차만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만이 아니라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좀 주책이긴 해도 그만큼 며느리는 저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함께 산책도 해줘서 숨이 좀 쉬어졌죠. 또 최근에는 며느리가 직접 운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쇼핑도 하고 여행지도 돌고 요리도 하죠. 사실 저 지금은 이전에도 가물가물할 만큼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반지는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득 공허한 시간 안에서 큰아이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 그리움. 그게 뭐든 이게 아들을 잘못 가르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아직도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자라듯 했지만 너무나 반듯하게 잘 자란 작은 아이도, 모든 걸 다 줬지만 비뚤어져 버린 큰 아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 하나,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끼는 화초에 물을 많이 주다가 뿌리가 썩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